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4월 28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가장 아끼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펀치가 68회 68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관된 노력은 정치권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보자 세상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분간은 하자. 여야가 서로 힘겨루게 할 때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을 피부하는 이런 그런 정말로 최소한 정치만큼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 천지TV는 특히 박성명 이슈펀치는 그 정신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합니다. 한 점 흔들리지 않고 품격 있게. 설사 전망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망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일체 없애면서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한번 짚어보자. 제대로 된 방송 한번, 정치 관련 방송 한번, 정치 비평 방송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 지금까지 오늘이 68번째. 자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박성명의 이슈펀치. 자, 오늘은요, 주제를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세 가지로 조금 다양하게 한번 주제를 해보자. 할 게 워낙 요즘에 많아서. 총선이 끝나도 한국 정치는 바쁩니다. 총선이 끝나도 바쁩니다. 자, 지금 정치권은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미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민생당도 지금 당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체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21대 국회가 되니까 되고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지금 비대위로 가는 분위기는 굳어진 것 같아요. 비대위로 가는데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무슨 주제로? 성공할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당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좀 전에 당선인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 오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2시 방송 그 이후에는 상임 전국이 또 이후에 전국위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체제를 출범시킬지 아니면 안 돼! 우리 길 우리가 갈 거야! 그렇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요거 한번 짚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내달 7일 날 어버이날 하루 전날 원내대표 경선합니다. 원내대표 경선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원내대표가. 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에서 산참.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성과요? 제도적, 법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바로 레임도로 가버립니다. 대통령의 역량과를 무관하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3년, 4년은 그런 때입니다. 그거를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레임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내대표,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될까요? 조금 오기 전에 우리 김성환 기자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지금 세 사람이 나왔죠? 최종 3파전인데 누가 될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분 요즘에 어딘지 궁금해요. 김정은 북한의 그 위원장입니다. 국무위원장이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이런 주제는 따로 다루는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국내 정치권까지도 들어서 그냥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저기서 저기 말하더라, 나 들었다 카더라. 이러다 보니까 일부 보수 유튜버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 죽었다고. 또는 사실상 죽은 상태로, 콤마 상태로. 이런, 여기에 또 나름대로 책임 있는 인사들까지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럽니다.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둘러싼 루머의 끝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편은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는 김성환 기자가 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박선미 이슈펀치 이 시간 기다려지시죠? 네, 재미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네, 부담 좀 스럽습니까? 네. 네. 조만간 기회가 되면은 우리 네. 김성환 기자님을 부담에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환 기자와 함께 68회 박선미 이슈펀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오늘 전국이 벽을 넘을까? 넘을까요?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지금 사실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예정대로 추인 절차를 밟겠다. 네, 밟겠다. 무제한 임기 아니다. 전권도 아니다. 내년 4월 때쯤 1년까지 정도만 임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선 중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절차적으로 정당수도 부족하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얘기도 안 듣습니까? 전화 한 통화 답니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삼선 의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총회 아마 이 시간 정도면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당선자 총회 이후에 지금 상임 정국이 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구성안이 아마 최종적으로 오늘 정국위를 통과되면 가는데 참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5선이 되신 분이죠. 나는 2016년 일부 정파의 전국위원회 보이콧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도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당은 스스로 괴멸할 것이다. 그때 2016년에 이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서 당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친박, 이때 박근혜 때니까 친박이 대급한다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리 되면은 당이 괴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마땅한 인물을 내세우기도 힘들고 또 자기들이 어떤 자당 내에서 뭔가를 해내기도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 전국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어떤 논의조차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또 지금 이 비대위냐 전당대회를 먼저 갈 것이냐 하다가 지금 비대위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로 전국위로 본래는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당선자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당선자 총회를 열었는데 지금 방금 정도 끝났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당사자가 되게 되면 그 대표를 맡게 되면 사실 그 욕먹는 일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종인 대표 그 전 위원장의 그 의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도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간에 뭐 김병준 비대위도 있었고 그 임명진 목사님인가요? 그 비대위도 있었고 과정에서 다 실패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번 비대위를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모셔와 놓고선 이런 뭐 이전 투구의 앙상을 보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충분히 뭐 당 일각 안팎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종인 대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통합당의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지금이. 근데 통합당의 미래를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박사님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유능하니까 뭐 모시려고 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합당의 길을 이번에 국민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이제 하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리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정리를 했으면은 정리가 된 사람들은 집에 가시면 되는 거고 당선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셔야 할 분들이 안 가시고 밖에 남아서 자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모시고 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뭐 하려고 당선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하나 김종인 박사님은 이번에 총괄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책임자 아닙니까? 네, 책임자죠. 근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공천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한 일 없다. 도와주라고 했다. 도와주는 거는요. 황교안 전 대표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네. 떨어진 사람도 다 도와주라고 다 했어요. 망치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뭐 연세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세 말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나이가 젊다고 또 더 뭐 이게 신선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 나이는 얘기하죠. 1940년이라서 40년생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80인데 연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때, 네. 전두환 정권 때,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계속 해왔던 분이 지금 새로 들어선 21대 국회에 팔팔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좀 궁금한 게 또 김 기자님, 네. 뭐를 당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네, 대통령 손에 40년대. 쏜다. 네, 40대 기술은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겠다. 아니 그것도 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을 김종인 전 대표가 지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안에 수많은 당원들이 있고, 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네. 그거 다 빼버리고 자신이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먼저? 뭐 그때는 그 아직까지 비대위 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선대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그냥 뭐 자연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성급했다 그런 어떤 지적들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저는 이게 이제는 눈높이가 박세명의 이슈펀치처럼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버리면은 공정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공정성은 내 팽개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통합당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잘 모릅니다. 인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또 새롭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롭게 형성되는 당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당원들을 따르는 자 이제를 한번 통합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경쟁도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화합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게 또 각도 세워가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네.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 중에 상식인데 그 지난번에 그 지금의 여당 편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음 대통령 후보는 무슨 40대고 뭐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한다. 참 이거는 저는 조금 오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설사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대충 누군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정말로 오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에 이번에 새로 당선된 103명의 의원들은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 당신들이 무슨 말하든 내 뜻이 그거야. 이런 방식으로 또 통합당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망한 정당을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에 이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만은 내면으로 볼 때는 당에서 당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네네. 당 지도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또 김종인 비대위하고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를테면 홍준표 전 대표 총선 직후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뭐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런 말합니다.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려 한다. 과거에 내가 비리 사건 자백을 받은 적이 있다. 개혁 대상자가 개혁 파를 하고 있다. 정계에 아예 기억 끌지도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 외롭게 하더니 좀 화면에 넣으시네요. 뭔가 마음이 힘든 것 같다. 본래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의 목소리도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두 부류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 불리우는 어떤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중진으로 불리우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그분도 반대하더라고요. 네. 이런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시죠. 지금 뭐 서로 뭐 이전 투구 양상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93년도의 그 동아은행 사건 그것까지 언급하면서까지 나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비판을 하지만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진석 의원도 진짜 부끄럽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 김근식 저 송파병에 나왔다 떨어진 김근식 그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왜 처음에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서 뭐 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가 40대 기수론 완전히 자기의 대권 후보를 좀 배제해버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완전 사욕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부분은 결이 다르게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뭐 김태흠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그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도 이제 당 중진으로서 뭐 당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당권을 잡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이 정치 공간에 어떤 줄어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어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좀 기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아무튼 그런 어떤 논란들을 많이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 참 눈살을 좀 찌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통합당에 좀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통합당의 위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들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만 끝나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되신 분들은 탈락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당선된 인사들이 꿈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중심으로 새롭게.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 뭐 기술로 나오는데 이게 1970년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1970년대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이 50년 이후에 또 40대 기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이가? 그러면은 40대 기술을 얘기하는 본인은 나이가 80대인데요? 네. 이게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40대가 아니라 30대면 안 됩니까? 50대는 더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논리 자체가 지금의 통합당을 그동안에 질식을 시켜왔던 그런 논리란 말이죠. 네.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존의 인사들을 다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인물들까지도 김종인 비대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정말 전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꿀 수 있는 게 뭘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대선 후보를 바꾼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당헌, 강령, 정책 기조, 네. 그다음에 당 지도부. 지도부는 누가 있어도 바꿀 겁니다. 그죠? 다시 황교안이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더 새로 결성된 미래통합당의 간판 얼굴만 1년 동안 김종인만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모시잖아요, 어차피. 네, 그죠? 모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후에 전국이 안에서 결론이 나면 이제 가는 건데 앞서 김수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이것이 거부돼 가지고 또 싸우고 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건 더더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겠다. 그러나 우려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본들 뭘 바꿀 수도 없다. 앞으로 1년 동안 미래통합당은 간판 얼굴로 김종인 위원장. 1년 뒤에 뭐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집에 가면 되는 것이고 1년 동안은 멋지게 산 간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단추는 이제 잘못겠다. 첫 단추는 당선인들이 저 강원도든 저 충청도 어디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큰 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그 안에는 똑똑한 인물도 있을 것이고 전략가도 있을 것이고 희망을 갖고 있는 꿈동이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경선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분들은 다 가만히 있고 이제 또 당선돼서 1년 동안 김영희 위원장 시킨 대로 40대 기술을 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40대 경제 전문가 누군데 이 사람을 당대표로 키우려는 여기에 그냥 너도 나도 조용히 몸짓이 하면서 따라가실 겁니까? 누가 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졌는데 처절한 반성이 없다.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도 졌는데 처절한 반성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정계에 은퇴한 사람 한 명 없더니 네네. 이번에 총선이 역대급으로 완패를 해도 집에 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국민들이 그렇게 큰 심판을 해버렸다. 네. 그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대표는 잠시 치른 겁니다. 정계 은퇴도 아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번 총선 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본인은 살게 됐어요. 네네. 김종인 비대 만약 되면은 위원장 뒤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겠습니까? 또 그들이 1년 뒤에 또 나오겠죠, 그죠? 또 나오면서 한 1년 있을 또 대통령 선거 얘기할 것이고 또 그 뒤에서 지방선거 또 얘기하면서 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잘 되는 데는 한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안 되는 데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한번 더 길로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심스러운 전망은 대안이었기 때문에 네. 정부위를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1년 해본들 별로 다질 것도 오히려 1년 동안에 간판만 네. 전혀 변하지 않는 통합대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박성명이 이슈펀치가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봐라. 김종인 비대위에서 통합당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달라졌다. 1년 뒤에 쫙 정리가 된 새로운 인물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돼서 대한야당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당도 살고요. 여야가 살아야 정치가 살고 그래야 국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오후 좀 늦게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 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5월 7일이죠. 네. 5월 7일 날 어버이날 하루 첫날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이제 27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나오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최종 승자는 누구냐? 매면총의 정성호 의원 이번에 5선점이죠? 네, 5선점. 5선점입니까? 네. 벌써 5선입니까? 네. 네. 4선. 정성호 의원 4선이죠? 5선입니까? 네, 5선일 겁니다. 저는 4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4선. 김태년 의원은 4선. 전해철 의원이 3선입니다. 세 사람이 21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가 지금 3파전으로 되고 있는데 자 보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은 빠졌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과의 통합 문제는 5월달에 하결했기 때문에 5월 7일 이후에 하결했기 때문에 소속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뺐고요.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들만 모여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지역구 초선 의원 68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80석에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은 180석을 얻은 민주당과 시민당이 함께 이제 180석을 이끌 원내대표가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세 후보가 나름대로 상당히 이 구도 자체가 조금 재밌게 됐어요. 네. 우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협치. 네. 김태년 전해철 의원은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협치 없이는 성과 없고 성과 없이는 협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느냐 이런 네. 문제인데 세 후보가
정치 성향만 놓고 보면은 우선 주류는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주류죠, 그죠? 네네.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네. 비주류가 될 것이고, 네네, 비주류. 또 주류 중에서도 김태년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 네. 정성호 의원이고, 이 세 사람이 경쟁하는데 구도 자체가 아직 화면 보면은 나름대로 좀 상당히 재밌게 됐어요. 네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원내대표 그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마지막 1년 차인데, 마지막 이전의 1년 차인데 사실상 마지막을 될 수 네네. 있는. 네. 어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코로나 전국 이후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그게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상당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는 굉장히 그 당정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강조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간에 굳이 따져보자면 비주류 뭐 계파색이 엮기도 하기도 하는데, 굳이 따져보자면 그 이재명계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그 그렇죠. 선거 때 이렇게 네. 도와주셨던 네, 그런 네.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계파색은 굉장히 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죠. 그리고 당권파인 김태년 의원도 오늘 아마 출사표를 하실 것 같고, 또 전해철 의원도 출사표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도 그 정책동으로 불리시잖아요. 김태년은 정책위원장했죠. 네네, 정책위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도 좀 주류계로 유력하고, 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자장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분은 3철만 나면 자다가도 경기에 네. 항상 3철 얘기 들어서 네. 뭐 저기 이번에 양정철 네. 또 전해철 네. 부산에 이호철 해가지고 네. 3철 하다 보니까 3철 중에 한 명이네 또 그죠? 네네. 그리고 2012년인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그 부엉이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어떤 자장, 친문계 자장, 네, 자장 역할을 네. 하고 계시고, 네. 아무튼 이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그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 아주 딱 듣고 나니까 더 재밌는데, 사실 이 원내대표 경선은 저희들이 이제 정치 비평을 하면서 당대표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국회의장은요 하면서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총선도 전망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 이번에 총선 전망을 상당히 좀 나이스하게 저는 잘했습니다만, 네.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왜냐면요, 원내대표는 정책을 보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친소 관계가 핵심입니다. 친소 관계. 서로가 이 성향은 달라도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의원들끼리도. 네. 그죠? 당신은 비주류죠? 저는 주류입니다. 하더라도 같은 주류보다도 더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이 당선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래서 의원들 간의 이 관계가 정말로 자신들만 아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도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운 데다가 이번에 초선 중에서 지역구 초선 중에서 68명인데 네. 68명, 68명인데 이 68명은 더더욱이 친소관계가 모르잖아요. 이번에 이분들은 네.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분들한테 서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아마 누구도 모를 겁니다.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모르지만은 조금 재미있는 우리가 이 관전 포인트를 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서 김성환 기자가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세 후보의 정치 성향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임기가 보통 1년이니까 정치 성향이 중요한데, 우선 보통 우리가 정치 내부의 논리는 주류와 비주류로 많이 나갑니다. 이거는 경쟁이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주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비주류를 빠지고 비주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당내 주류 비주류는 나쁜 구도가 아닙니다. 네. 민주당도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지금 주류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그게 주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각을 형성했던 다른 뭐 이종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비주류가 되겠죠. 네네. 정성호 의원도 이제 비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류도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게 당권파,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있고, 그다음에 당권파는 아니지만은 친문재인, 친문 성향의
친문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당권파는 김태년 의원이고 친문계는 전해철 의원이다. 네. 그래서 김태년 의원은 친노안에서 뭐 중진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당권파, 지금 화면에 넣어 있는 오른쪽에 김태년 의원이죠. 이번에 정책위원장은 상당한 정책통이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죠. 김태년 의원이고.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은 이제 친문계입니다. 친문계인데 이제 앞서 삼철 중에 하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정책통이라보다는 기획통이에요. 또 네네. 그죠? 기획통 네. 정무 감각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37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정무팀이고 앞서 부흥이 모임의 좌장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친문 그룹 안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정성호 의원은 비주류인데 이분은 지금 기재위원장 경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파석이 없다. 그래서 비주류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사표 중에 정성호 의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상당히 젠틀한 인물입니다. 저도 좀 압니다만 상당히 젠틀합니다. 그리고 모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추진력 강한 분인데 이번에 출마를 제일 먼저 하자라서 세 사람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출사표가 구태와 독주, 정쟁에 매몰된다면 썩난 민심의 회초리는 2년 뒤 대선으로 매섭게 나타날 것이다. 사심이 없고 계파도 없고 그러나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바로 접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이런 얘기.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네. 재밌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원내대표 세 사람이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이 안 되면 2차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최대 변수는? 최대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선. 네네. 도대체 알 수 없는. 네네. 그것도 한꺼번에 68명이 들어. 네. 이분들이 최대 변수다. 네, 이분들이 최대 변수이긴 합니다. 네. 사실 개파색이 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 관계자나 뭐 의원들 같은 경우 TV에서 보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제 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된 분이신 거죠. 근데 굳이 좀 뭐 개파가 한다고 하면 인재 영입 과정에서 자기하고 이렇게 연을 맺으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 선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표 쏠림이 어디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도 많은 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선은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거대 180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제 4년 차를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바로 랜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음에 정권 재창출은 사실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이 시기에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마침 구도가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뛰시는 분들은 피가 마르죠. 네. 어떻게 구도가 이렇게 됐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고 국민들은 재미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 재미있게 보는데 세 파가 나서서 각기 독특한 이상을 갖고 있는 당내에서는 또 급도 좀 좋은 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경선도 결국은 주류와 비주류의 개파 구도가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다. 네네. 여기에 정무 능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무 능력이 이제 180석이니까요. 180석을 가지고 청와대와 당, 야당도 아우를 수 있는 정무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 또 그 가운데서 방금 김성환 기조가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어디를 튈지도 모르는 68명의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결과적으로 한 대로 뭉치면은 1차 투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산돼 버리면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구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출사표를 다 던지고 등록을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누가 되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말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앞서 제가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원내대표 경선은 별로 잘 처출을 안 합니다만 김성환 기자는 누구를 추천하십니까? 저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김태년 의원과 뭐 전해철 의원 2파전으로 보고 있는데 또 초선이 또 비계파인 이 정성호 의원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많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해철 의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정부 감각이 뛰어난.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저도 뭐 틀리더라도 네. 제 감은 상당히 저는 이걸 좀 말 아끼는 편인데 질문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서 하시냐고 그래서 자신이 진짜 없는 건 저는 좀 김태년 의원이 적절히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김태년 의원이 이분이 청와대 당청의 소통도 잘하고 있고 또 당에서 굉장히 스킨십이 좋은 인물이고 강직하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또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정책도 제대로 밝힌 분. 그래서 임기 4년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는 당내에서는 그래도 김태년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전해철 의원은 뛰어납니다만은 당내에서 혹시 양정철을 끊었는데 또 전해철이냐? 이런 얘기 넣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우리 부담 안쓰러운데 그런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저도 양강 구도 정도가 가서 아마 본선 이제 1차에서는 가만히 안 될 것 같고 2차 경선에 가면은 정성호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친문을 하는 것보다는 김태년 의원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김태년 의원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근거는 없는 그냥 막연한 추측. 재미로 한번 우리 김성 기자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책통 김태년이냐, 박성준병의 생각처럼 정부통의 전해철이냐, 김성 기자의 말처럼 한 일주일 뒤, 한 열흘 뒤면 결론이 나겠네요. 그래서 뭐 누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뭐 맞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좀 재밌게 지켜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앞서 김성 기자가 얘기했던 초선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둘러싼 루머의 끝은 뭘까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을 둘러싼 루머의 끝은 이 제목도 김소환 기자가 적었는데 딱 와닿습니다. 루머의 끝이 뭐냐고 정말 궁금해요. 이 끝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픈지 많이 아픈지 아니면 또 뭐 더 큰 일을 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건강 이상설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에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특이한 동향이 없다. 특이한 동향이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은 팩트 외에도 썰이 썰을 낳고 또 썰이 또 다른 썰을 낳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퍼지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보수 유튜버들 말 들어보니까 듣다가 제가 꺼버렸습니다. 듣기가 역겨움을 넘어서서 공해라는 생각. 아니면 말고 싫어. 북한 문제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그 사망설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 박승명의 20번째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야 수준 높은 그 청취자 아닙니까? 그 시청자 아닙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제발 좀 그런 거 좀 잘 감안해서 좀 들으라고 하십시오. 과거에 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카드라 그러면 특히 미국에서 그냥 그 기성사실을 듣고 아니면은 아닌가 봐 하고 가버리네. 지금도 뭐 그런 언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정보만 가지고 그 정치 이용하고 가지고 돈벌이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신문의 그 악패를 일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데 자 우선 2014년에도 40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정보 당국의 발언은 아무런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부 보수 언론이나 보수 평론가들 또는 유튜브에서는 뭐
근거 없는 썰들을 막 풀어내고 있고, 뭐 지금 사망 직전에 뭐 코마 상태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실상 뭐 그 후계 구도가 가시화됐다. 또 누구는 뭐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쁜 짓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김일성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도 틈만 나면 놈이 되는 얘기. 마치 그게 빠져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은 너도나도 그냥 조회수 올라가면은 돈벌이가 좀 되십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우선 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일조하는 일종의 뉴스, 다른 언론, 미국, 일본 언론은 저희가 언급 안 합니다. 워낙 저급한 언론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이 신문은 아닌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뉴욕 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양대 산맥인데, 그죠? 네네. 워싱턴 포스트가 4월 27일 날 오랫동안 북한을 취재했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베이징 요 화면 노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 스텝진들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발필더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국장을 지냈던 이 지국장의 글을 쓰는데 요 글에 보면은 제가 뽑아왔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재기가 있다. 수도에서. 네. 패닉 바잉 인 캐피탈. 평양에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모든 거 사재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확실하게 이 루머가 이전과는 다르다. 네. 요 글에 있습니다. 다르다. 또 하나가 많은 분석가들도 이런 말에 동의하고 있고 뭔가 일상적인 어떤 기후, 우려보다는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몇 번째 읽어보고 있는데 남이 카더라, 또 고위 관계자들에 의하면, 또 주변의 사람들 말하면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흘립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요 얘기가 나올 때쯤 이것이 이제 4월 26일 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4월 24일이나 4월 3일 정도 이 얘기가 취재가 됐겠죠. 그러자 이제 또 북한의 유튜브가 true or false 이렇게 말하면서 패닉 바잉, 그러니까 사재기 하면서 이 뭡니까? 에코 DPRK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죠.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에코 DPRK. 여기서 true or false라고 하는 은하스 평양, 이 은하라고 하는 사람의 평양을 취재하는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우리 화면이 이거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 화면 봤습니다. 네. 봤더니 4월 24일 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평양에서 사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접 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네. 그게 옆에서 보니까 북한의 진열대 다 있습니다. 네. 마스크는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재기라고 하는 패닉 바잉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는 요 전후에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흘린 것이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국내 언론이 또 보도하는 상황. 네. 이 국내 언론을 가지고 또 보수 유튜브가 또 보도하고 있는. 자, 시청자 여러분, 박세명의 이슈펀치는 그런 식으로 안 삽니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북한 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의가 없으면 또 그런 사람들 말해도 뭐지 않겠어요? 북한에 사재기하고 지금 노안에 가면 트루와 폴스에서 에코 DPRK 이분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네. 발음이 상당히 좋아서 또 북한에 있는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는 그 북한 말로 네. 묻는 모습이 다 하면 혹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조작이다 이게 할 말 없는 대목이에요, 그죠? 네. 이것도 조작이다 그러면 그거 할 말 없는 대목이고. 저 유튜브도 조작된 거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한번 보시면서 냉철하게 합시다. 그런데 바로 뒤에, 러시아의 타스 통신. 네.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놓으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재기가 사실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타스도 직접 타스 통신 같은 경우에 북한에 주재원이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세계적인 신문입니다 이거.
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신문사가 아닙니다. 이 신문에 참 저는 그래서 과거는 이런 것들이 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어느 기자가 또는 뭐 국장이 이것도 보니까는 뭐 국장인데 내가 보내면은 그냥 한국 일본에 대대적으로 받아주고 그냥 이제는 제가 체크를 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이런 신문 저는 다음으로 이런 신문 안 볼 것 같아요. 이런 신문 안 볼 것 같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확인된 것이고. 네. 자, 우선 여기서 네. 이 북한 소식을 정하는 그 유튜브를 김성희 기자도 봤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내용에 보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진열장에 그것도 이거 저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카트라 그러죠. 네네. 그걸 끄고 다니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보셨으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거 보면은 뭐 별다른 뭐 징후는 없어 보였습니다. 네, 뭐 사재기 하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네네. 오히려 수입품이 잘 안 나온다 그래요, 보니까. 네. 수입품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해서 만든 것도 좋은데 그거 네. 사재기 한다 많고 네.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 것이죠. 그렇죠, 바로. 네, 네. 그래서 트루와 폴스라는 제목을 따라서 미국의 이 방송 같은 일부 방송의 월스트리트 포스트 같은 경우는 트루가 아니라 폴스트 거짓말이다. 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소식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막무가내로 그냥 받아 쓰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루머의 시작은 사실 그 4.15 태양절 있지 않습니까? 그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 주석의 묘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거기를 참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4월 15일은 네. 항상 네. 그 참배해서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태양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갔단 말입니다. 네, 그걸 안 가게 되면서 네. 그 전에는 항상 참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가게 되면서 이제 그 국내 그 전문가들이 건강 이상설을 이렇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몇몇 업체 그 언론에서 받아쓰긴 했지만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데일리 NK라고 하는 북한 전문 매체 있습니다. 네. 보수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작은 시술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자체도 그렇게 큰 뭐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카더라 정도. 네, 카더라 정도 그렇게 지나갔다가 며칠 후에 그 CNN 그 현지 시간 지난 22일이거든요. CNN이 이제 그 김 위원장이 뭐 그레이브 덴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위중한 상태에 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완전히 촉발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뭐 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서 위중설에서 사망설이다.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뭐 김정은 이후의 권력은 김여정이 갖는다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구도는 어떻게 흘러가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누가 부각될 것이냐. 김여정이냐 아니면 최룡호를 통한 군부냐 아니면 집단 지도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 38로스라고 하는 네. 그 위성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 사진에 의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거기에 있다는 내용 확인이 됐고 원산에 있다. 네, 원산에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파견됐다라는 것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 당국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어떤 그 전문가들은 국내 그 전문가들 국내 그 정보통이 미국이나 그 외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정보통을 갖고 있다. 그렇죠. 뭐 휴민트라고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보수업이 이제 원산에 있는 네. 김정은 전용 열차인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기차 쭉 서 있고 원산에 정차한 김정은 전용 열차인데 지금 김성 기자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박세명의 20번째가 자랑하는 국민적인 시각으로 확인된 것만 한번 짚어봅시다. 확인된 것만.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 내부의 동향에 이상 징후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없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1일 날,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다. 앞서 화면에 나왔죠.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다. 화면이 놓은 것처럼 확인이 된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체격이 이러니까 건강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술도 마시고 그러면 뭐 또 스트레스에 저도 사실 건강이 안 좋긴 합니다만 담배도 많이 핀답니다. 아, 담배도 많이 피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무슨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요 세 가지 만약에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은 평양이 있어야죠. 네네, 그렇죠. 아니 심각한데 원산에 왜 있습니까? 북한의 의료팀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평양이 있습니다. 심각하면 평양이 있어야지 원산에 왜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된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이분이 그 국정원 출신이죠. 그렇죠? 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 SNS에 올린 글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0.0001% 이하일 것이다. 조만간 짠 하고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민생당 의원, 이분은 진짜 뭐 북한 정보통이죠. 이분도 조금 아플 수는 있겠지만 위독설, 사망설은 아니다. 사실 북한 정부를 가장 꿰뚫고 있는 것은 미국보다 우리 한국 정보기관이다. 무엇보다도 정보당국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딱 와닿아요. 아,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의 일관된 입장은 특이 동향은 없다. 박지원 의원의 제 얘기를 딱 그대로 하고 있네요. 저분은 북한도 가보고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정보통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김성기 님도 확인을 하셨죠. 강원도 원산의 별장에서 김정은이 승마를 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다 그래요. 승마. 이거는 승마는 정찰 위성이 찍은 겁니다. 정찰 비행기까지 다 찍은 겁니다. 그죠? 위에서 위성이 찍는 거와 다르죠. 정찰 위성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찰 비행기가 각 세 대씩 지금 뜨고 있답니다. 정찰기가 매일 거의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축구공 하나 놓으면 축구공의 메이커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축구공 하나를 놓으면은 비행기에서 축구공의 메이커가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002년 월드컵 코리아 딱 지키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것인데 보니까 김정은이 승마를 하고 있다. 축구공도 찍을 정도로 하면 김정은 얼굴은 보이겠죠, 그죠? 또 하나가 그런데 그 옆에는 일부 인사들이 원산 아파트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정은이 아파트 들어두고 있는데 고위급 인사들이 제트스키 타겠습니까? 이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떨까요? 아마 추측컨대 코로나 문제로 좀 멀리 가 있다든지 아니면 격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나면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양을 떠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가지고 국내 언론들이 마치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무슨 사재기를 한다는 동 코마 상태에 있다는 동 이런 얘기를 막 떠물리고 있습니다. 왜요? 장사 속입니다. 명색이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아가야 할 언론과 방송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명의 이슈펀치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당당하게, 차분하게, 진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명의 이슈펀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